네, 두 번째 시간 엑셀러레이터 및 팁스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엔젤 투자 말씀드리고 엔젤 매칭 펀드 말씀드렸던 포맷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 비이클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팁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엑셀러레이터들한테 권한을 주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엑셀러레이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Y 컴비네이터라는 뭐 실리콘밸리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뭐 처음에는 당연히 사실 같이 창업했던 팀들이 사실 큰 엑시스를 하고 누구는 사실은 이제 좀 쉬고 있고 누구는 다시 또 연쇄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그 기업에 조언도 해주고 시드머니를 투자를 해줬더니 그 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내가 어떤 캐피탈 게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이거를 사업화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생성된 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글로벌 제일 유명한 거는 Y 컴비네이터인 거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가장 오래된 거는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국내에서 이니시스라는 피지사를 창업하셔서 엑시트하시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엔젤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제 권도균 대표님이 있으신 거고요. 2019년 기반으로 했을 때는 CNT테크라는 회사가 원래는 거래액 한 1조 정도 하는 푸드테크 기업인데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을 엔젤 투자하기 시작하고 엑셀러레이팅 하시다가 아예 이제 회사에서 성장 동력 자체를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하는 걸로 비이클을 잡으시고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2020년 국내에 뭐 그 71건 80억 정도 투자해서 국내에서 최다 건수를 만들어낸 CNT테크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산나눔제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뭐 마루 180, 그 다음에 은행권들이 17반 돈을 모아서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그 다음에 그 카카오하고 합병된 다음에 공동 창업주였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메시업 엔젤스 이태경 대표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엑셀레이팅을 도와주고 있는 스파크랩스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엑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색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처음에 창업기획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국내에 들여왔고요.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억 원 이상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 법인화 되어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초기 기업들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창업기획자라는 명칭으로 처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요. 개방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선정되시는 분들은 한 1 정도 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준비 자금, 시드머니를 제공을 하고 10% 내외 지분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3,500을 제공을 하고 우리는 뭐 7%의 지분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어떤 룰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좀 특별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성공 요인 팀이기 때문에 개인 창업자보다는 팀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요. 캐시 버닝을 감안했을 때 너무 좀 헤비한 팀보다는 사실은 한 4인 미만의 팀 규모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업 성공 요인은 팀이고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그 비용 효율적으로 가설 검증하는 것. 창업이라는 것들은 가설 검증 과정이고 얼만큼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해주는 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인사이트, 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의 비용 효율을 만들어줘서 리소스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중 보육을 추진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모텔을 기반을 다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점으로는 보통 이렇게 시즌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별로 운영을 해서 이 팀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요. 약간은 비슷한 스테이지에 있는 대표님들끼리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저는 사실 멘탈 케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사실 직장 생활하면 동료들끼리 사실 뭐 회사에서 어려웠던 일, 힘든 일들 서로 얘기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사실 그럴 기회가 없으세요. 근데 이러한 배치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슷한 스테이지에 있는 대표님들께서 직원 관리의 어려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시장 진입 전략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수별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님들 멘탈 케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슷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한국에는 뭐 200개 넘는 BI 센터들이 있는데요. 뭐 창업보육센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공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1년에서 한 5년간 정도 시설과 간단한 교육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죠. 벤처캐피탈은 사실은 초기 자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엔젤 투자자도 초기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시설 지원, 교육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까지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런 VC나 엔젤 투자자 또는 BI 센터 또는 컨설팅이나 상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셔닝은 초기에서 중기까지를 이렇게 포지셔닝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장점은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업 기업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비용 효율을 만들어내고 시간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투자 연계를 통해서 후속 투자자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검증하는 시간과 비용을 현격히 줄여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력에서 나오는 인사이트인 거죠. 이런 엑셀러레이터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그들이 공고하는 어떤 그 배치에 인지를 하고, 공고를 인지하고 지원하고,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밟고 데모데이를 해서 후속 투자자들하고 스킨십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포스트 데모데이 이후에는 배치별로, 기수별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역할 계속 말씀드렸듯이 창업 후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거고요.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회전하고, 이 회전 주기를 얼마큼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캡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화형하고 지주형이 있는데 보통은 특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 컴퍼니 빌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뭐 패스트트랙 아시아나 또는 약간은 뭐 퓨처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컴퍼니 그 팀 빌딩 할 때부터 약간 조인을 해가지고 테마별로 기업을 찾아서 같이 팀 빌딩까지 도와주고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고 같이 가는 형태, 지주형이 있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화형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Y 커뮤니티가 뭐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또는 뭐 국내 미미박스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사례를 가졌고요. 국내에서는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프라이머, 신테크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하는 스파크랩스, 그 다음에 매시업 엔젤스, 그 다음에 공공에서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라는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엔젤 투자, 그다음 엔젤 매칭 펀드처럼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줄 수 있게끔 머니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정부 제도가 바로 팁스라는 제도고요. 이 제도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R&D 자금이 연간 20조 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할당되고 있는데요. R&D 사업화 성공률이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를 보게 되면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수치고요. R&D 성공률은 95%이지만 R&D 사업화율이 23%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거고요. 결국은 정부 주도로 선정했던 R&D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민간에서 선발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엑셀러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선발하면은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겠다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1억에서 2억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투자한 기업의 R&D 자금 5억 원, 사업화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자금 1억 원, 엔젤 매칭 펀드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이 복합적인 제도를 팁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런 그 키즈노트라든지 드라마 앤 컴퍼니라는 이런 기업들 성공 사례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창업을 기피하고 성공 실패의 원인을 잡아서 만들어낸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엔젤 투자 흐름도에서 보셨던 거하고 유사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기업이 있으면 이 창업 기업에 팁스 운영사가 1억 원 내외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고 팁스 운영사가 정부에 매칭 펀드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이 기업이 R&D 팁스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이 팁스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정부에서 요건 판단한 이후에 R&D 자금 5억 원을 제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D 5억 원 이외에도 그 다음에 추가로 4억이 있는데요. 사업화 자금,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패키지류 사업들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마케팅 자금 1억, 엔젤 매칭 펀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엔젤 매칭 펀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회사가 1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R&D 5억 원,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1억 원, 사업화 자금 1억 원, 그러면 총 8억 원을 받으면서 우리 회사가 지분을 10% 정도 유실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우리 회사 가치를 그래도 되게 후하게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칭 펀드를 신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는 1억 원을 하고 10%였기 때문에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매칭 펀드 신청하게 되면 동일밸류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20% 지분 희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브릿지 자금으로 사실은 우리가 사업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사실 사업을 리셋하고 브릿지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이러한 형태가 아닌 이상은 엔젤 투자 자금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팁스 운영사 선정권을 주고요. 이 운영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켓의 1.2배수의 추천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추가로 R&D 자금이 투여됐을 때 이 회사가 성장이 더 기대되는 회사한테 추천권을 제공을 하는 거고, 이 추천권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요건 판단을 한 이후에 정부에서 5억 원의 R&D 자금, 그 다음에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1억 원의 해외 마케팅 자금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운영사에서 판단을 하고요. 요건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정부에 올려서 최종 선정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는 뭐 인도에서 핀테크 잘하고 있는 뭐 밸런스 히어로나 또는 점자 시계를 만들고 있는 닷, 그 다음에 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루닛,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팁스 받았던 기업들이고요. 요 팁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www.jointips.or.kr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그램 소개, 팁스 운영사 소개, 창업팀 어떤 팀들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정보와 IR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세션이 있으니까 이곳을 통해서 팁스 운영사들한테 어플라이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뭐 메일링을 보내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2013년 6월부터 시작됐고요. 이미지앤 머터리얼스라는 회사를 창업하셔서 매각을 하신 우리 김철환 이사장님이 그 자본을 가지고 기술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캡스톤 파트너스, 그 다음에 지금은 카카오 벤처스로 이름이 바뀐 K큐브 벤처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프라이머 이런 곳들이 2013년에 선정을 받았었고요. 2014년에는 본엔젤스, 카카오만큼 더 잘하고 있죠. 사실은 본엔젤스 작년에 엄청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 매각되면서 밸런스 히어로에 매각되면서 그 처음에 투자했던 이런 것들 굉장히 조명을 받았었죠. 그래서 본엔젤스가 배달의 민족에 30억 밸류에 3억을 투자를 했었었고요. 지금 회사 가치가 뭐 4조. 그래서 그때 투자한 3억이 3천억으로 엑시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더벤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창석 문지원 부부시고요. 비키라고 하는 일종의 SNS 서비스를 라쿠텐에 8천억에 매각을 하시면서 그때 버셨던 돈 가지고 이렇게 엔젤 투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퓨처플라이라고 하는 우리 카이스트 박사님인데 류중희 대표님께서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증강현실 관련 기술이고요. 인텔에 매각을 하시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크리즈코너, 그 다음에 이노폴리스라고 하는 17개 정부 출연연구소 통합기술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곳들에서 투자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 2014년 7월에는 뭐 액턴랩, 그 다음에 포스코, 엔텔스 이렇게 민간에서 투자 활동을 잘하고 계신 기업들을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씩 이렇게 정부에서 팁스 운영사로 선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선정받으면 우리가 더 좋은 기업들이 우리한테 어플라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럼 또 이거를 받기 위해서 투자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론트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플라즈마트라고 하는 플라즈와 관련된 어떤 기술 글로벌 2위 기업을 글로벌 1위 기업에 매각하신 이용관 대표님께서 기술 위주의 기업들 투자를 진행을 하셨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는 이 대표님께서 거꾸로 VC한테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일정 이상 투자를 하다 보면 회수가 길기 때문에 약간은 돈이 좀 경색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VC 투자라는 비이클을 활용을 해가지고 풀으셨고요. 이때 투자했던 기업들이 뭐 10배 이상씩 다들 성장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때 지분을 보유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까지를 지금 꿈꾸시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바디 차기철 회장님하고 우리 메디슨 이민아 고인이 되셨지만 이민아 교수님께서 바이오 쪽에 특화된 어떤 엑셀러레이터도 만들겠다고 하셔가지고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에트리 홀딩스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그 다음에 우리 손주은 회장님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돈 버신 거 가지고 이렇게 뭐 VC도 차리셨지만 이렇게 팁스 운영사로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계시고 부산연합 지주회사, 그 다음에 여기 록앤롤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카카오에다가 내비 매각하셨죠. 628억에 박종환 대표님께서도 같이 조인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인포뱅크, 그 다음에 청년 창업 기술 지주 뭐 이런 곳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계속
선정이 됐고 2016년에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포스텍, 그다음에 요지마 그룹하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휴젤 뭐 이런 곳들이 선정이 됐었고요. 2017년부터 VC들이 좀 대거 들어왔습니다. 뭐 직원 수가 50명 넘는 이런 VC들이 많지 않은데 KB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 그 다음에 마그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빅뱅 엔젤스, 그 다음에 아이빌트. 아이빌트 같은 경우에 엑셀러레이터 정부에서 인가 1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등록된 국내 엑셀러레이터 개수는 300개가 넘고요. 네이버 말고 구글링에서 중소벤처기업 후 등록 엑셀러레이터 현황이라고 치시면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가 열리니까 거기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리스트업을 엑셀처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버그린 노트 잘 알고 있으시죠? 뭐 이렇게 에버그린이 이렇게 투자회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코맥스하고 코스콤하고 미래벤처 에셋 캐피탈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관들을 하고 있고, 기술지주, 그 다음에 매시업엔젤스, 메디톡스 쪽이 이제 바이오 하겠다고 했고, 서울기술지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라이트, 기술지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김기사의 미래과학기술지주, 그 다음에 빅베이슨 캐피탈, 시엔테크, 뭐 M15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뭐 중국 쪽을 타겟하고 있는 플래티넘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년 계속 선발하고 있고요. 대전 쪽에서 창투사를 운영하고 있는 DVP, 대덕벤처 파트너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더존 ERP 하고 있는 더존 홀딩스, 벤처스퀘어, 그 DSC 인베스트먼트가 100% 자회사인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슈미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뽑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 창업 상태계가 누가 뭐래도 어쨌든 단군 이래 창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VC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